안녕하십니까? 저는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이름을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장으로 말이죠. 오늘은 그 철학을 여러분의 일상, 특히 인간관계 속으로 가져와 보려 합니다. 저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21세기 한국과는 시간도, 공간도, 문화도 모두 다르죠. 하지만 사람이 사람과 관계 맺으며 느끼는 어려움, 그 본질만큼은 시대를 초월해 똑같습니다. 서운함, 오해, 기대, 실망, 그리움, 단절. 이런 감정들은 제가 살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해요.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지만 깊은 이야기는 못 나눠요. 배우자와 오래 살았지만 요즘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손주들은 귀엽지만 제 말은 듣지 않더라고요. 이런 말씀 속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있지만 연결감은 사라진 상태. 함께 있지만 혼자인 느낌. 이것이 바로 현대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큰 정신적 고통 중 하나입니다. 저는 평생 생각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착각과 오해를 줄일 수 있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 인간관계의 문제도 결국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드님이 일주일째 전화를 안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잊은 거야.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지. 이 생각은 슬픔과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결국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들이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화하려다가 부모님께서 쉬고 계실까봐 망설였을 수도 있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해석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관계를 만듭니다. 관계는 생각의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관계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명확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 질문을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내가 보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둘째, 내 감정과 실제 현실을 어떻게 구분할까? 셋째, 나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넷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다섯째, 나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모두 제 철학의 핵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진짜 문제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제1장
의심의 철학으로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보다. 제 철학의 출발점은 의심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것을 방법적 의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하라고? 그럼 사람을 못 믿으라는 건가요?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의심은 상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내 해석, 내 판단, 내 감정을 의심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들은 우리 머릿속에 일종의 틀을 만듭니다. 이 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이 틀이 때로는 현실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빨갛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빨갛지 않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대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딸이 명절에 집에 왔다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싫은가 보다. 시댁이 더 좋은가 보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 생각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한번 의심해 보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본 게 전부일까? 실제로는 딸이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피곤해서 집에서 쉬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혹은 교통체증을 피하려고 일찍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도 가장 상처받는 쪽으로. 이것이 바로 해석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완전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방법적 의심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 과거 경험, 내 불안,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해석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지 3년 됐습니다. 요즘 부인과 자주 다투십니다. 부인이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남성분은 화가 납니다. 내가 평생 가족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하지만 한번 의심해 봅니다. 부인이 정말 나를 무시하려고 한 말일까? 실제로는 부인도 불안한 겁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서 무기력해 보이니까 건강이 걱정되는 겁니다. 혹은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져서 답답한 겁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살다가 갑자기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서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부인의 말 뒤에는 걱정과 답답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분은 무시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늘 해석합니다. 문제는 그 해석이 대부분 우리의 불안, 두려움, 과거 상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쌓인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들이 만들어낸 틀이 단단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방법적 의심의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추기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춰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르게 보기입니다. 내가 내린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스마트폰만 보고 할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해석은 나를 무시하는구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친구들과 소통이 중요한 나이니까 이해해야지.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인하기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었니?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오해가 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정해놨으니까요.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방법적 의심은 관계 속에서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해석과 사실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오랜 인생 경험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봐왔는데 내 경험상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물론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때로는 편견이 됩니다. 과거의 패턴으로 현재를 재단하면 새로운 것을 놓칩니다. 제가 17세기에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람은 생각보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아는 것보다 의심하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해는 대부분 너무 빨리 결론 내기에서 옵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을 한 번만 의심해 보세요. 관계는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한 분이 당신에게 인사를 안 했다고 해봅시다. 기분이 상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심해 봅니다. 정말 나를 무시한 걸까? 아니면 못 본 걸까? 혹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방법적 의심은 바로 그 해석을 유보하는 기술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입니다. 더 공정하게 대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 그 순간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겁니다. 제2장 감정의 안개 걷기 명석판명한 인간관계 정리법.
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명석판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뜻합니다. 제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흐릿하고 애매한 것들을 걷어내고 명확하고 분명한 진실만 남기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안개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안개, 추측이라는 안개, 기대라는 안개가 진실을 가립니다. 먼저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음식을 별로 안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나 보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것은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것뿐입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적게 먹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맛없어서인지, 다이어트 중이어서인지, 속이 안 좋아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대부분 가장 상처받는 쪽입니다. 명석판명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요즘 말수가 줄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불안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가? 이것은 감정입니다. 사실은 배우자의 말이 줄었다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은 뭐뭐인 것 같다. 뭐뭐겠지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했다. 뭐뭐이다로 표현됩니다. 자식이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다는 감정입니다. 자식이 이번 주에 전화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서운하다는 감정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감정은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해석이 없습니다. 손주가 나를 피한다는 감정입니다. 손주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감정은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적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다섯째, 감정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감정입니다. 오늘 남편이 내 말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관계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는 2번째 방법은 기대 점검입니다. 우리는 늘 기대를 갖고 삽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기대. 문제는 이 기대가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모릅니다. 70대 어머니는 자식들이 주말에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은 안 합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섭섭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희들을 한 달에 2번 정도는 보고 싶구나. 가능하니?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자식들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명석판명한 관계는 기대를 명확히 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이런 걸 원해라고 말하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폭발 전 멈춤 연습입니다. 감정은 순식간에 터집니다. 그리고 한 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말들은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는 신호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 신호를 감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멈추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5분만 시간을 벌어도 감정은 많이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 언어 사용입니다.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아라는 말은 추상적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저녁에 늦을 때 연락을 안 주면 나는 걱정이 돼요. 앞으로는 늦을 때 미리 문자 한 통만 보내주면 좋겠어요. 구체적이죠? 다섯 번째는 확인의 습관입니다. 당신 말은 이런 뜻인가요?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부분의 오해는 확인 없이 추측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고 기대를 명확히 하면 관계의 안개가 걷힙니다. 제3장 자기인식이 곧 관계의 출발점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평생 연구한 끝에 도달한 이 문장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는 나를 안다. 고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계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장 잘 알아. 평생을 나로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는 오랜 역할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부모 역할, 배우자 역할, 직장인 역할. 이 역할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역할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역할이 바뀝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 역할이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직장인 역할이 사라집니다. 이때 큰 혼란이 옵니다. 나는 누구지? 내 자리는 어디지? 65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40년 직장 생활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원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은퇴 후 집에 있습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집안일을 해왔고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면 불편해합니다. 남편은 서운합니다. 내가 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자기 정체성이 직장인에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직장을 떠나자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자기 인식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60대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자기 욕구를 잃어버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지. 물론 그것도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자신의 욕구도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70대 어머니가 자식에게 계속 연락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합니다.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잊을까봐. 이 두려움이 과도한 연락을 만듭니다. 만약 이 어머니가 자기 두려움을 인식한다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연락하는 대신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 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가? 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늘 서운해하는 사람, 늘 화내는 사람, 늘 참는 사람. 60대 남성분이 있습니다. 아내와 다툴 때마다 말없이 나가버립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같은 방식을 배웠습니다. 패턴은 무의식적입니다. 하지만 인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부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삶을 원합니다. 부인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가치관이 다를 뿐입니다.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용한 게 좋아. 당신은 사람들과 있는 게 좋고. 우리는 다르지만 둘 다 괜찮아. 자기 인식을 하는 실천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0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글로 쓰세요. 일기든 메모든 상관없습니다. 생각을 글로 쓰면 명확해집니다. 셋째, 신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시선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넷째,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반복한 실수, 내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아는 만큼 관계가 명확해지고 자기인식이 모든 관계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제4장, 타인을 이해하는 힘, 선입견과 고정관념 내려놓기. 제가 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봅니다. 먼저 선입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60대 어머니가 30대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집안일을 별로 안 합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버릇이 없어. 이것이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며느리가 육아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죠. 선입견은 왜 생길까요? 인간의 뇌는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매번 새롭게 생각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 저런 상황은 저래. 하지만 문제는 이 패턴이 틀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 차이에서 이런 선입견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대는 젊은 세대를 봅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를 안 해. 젊은 세대는 여러분 세대를 봅니다. 고집세, 변화를 못 받아들여. 양쪽 다 선입견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합니다. 숙제는 했니?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해. 손주는 대답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버릇없는 녀석.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안 듣네. 하지만 손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이미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집에 와서도 공부 이야기만 나오니까 지칩니다. 양쪽 다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 못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원칙은 호기심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궁금해하세요. 왜 저럴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손주가 스마트폰만 본다고 짜증내지 말고 궁금해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뭐하니?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두 번째 원칙은 맥락 이해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아들이 요즘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아버지는 섭섭합니다. 하지만 맥락을 보면 다릅니다. 아들이 지금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매일 불안합니다. 가족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피하는 겁니다. 맥락을 알면 섭섭함이 걱정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원칙은 차이를 인정하기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겁니다. 부부가 설거지 문제로 다툽니다. 남편은 모아서 한 번에 합니다. 부인은 쓸 때마다 바로 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신 방식도 괜찮고 내 방식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고정관념 점검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말을 들어야 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야 해. 이러이러해야 한다들이 관계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고정관념을 점검하는 방법은 질문입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 왜 그래야 하지? 다섯 번째 원칙은 공감 연습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이 되어보세요. 낯선 집에 갑니다. 모든 규칙이 남의 집 규칙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눈치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 힘들겠구나.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선입견을 내려놓고 호기심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관계를 다시 흐르게 하는 자유의지.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막혔을 때 우리는 다시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먼저 중요한 구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남편이 성격이 급해서 항상 화를 내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바꿀 수 없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반응, 내 태도, 내 행동. 이것은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늘 같은 패턴으로 싸웁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부인이 따집니다. 남편은 변명합니다. 부인은 더 화냅니다. 이게 3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힘들었겠네요. 저녁 데울까요? 남편은 놀랍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풀립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부인의 반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바꿨습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이 자동 반응을 멈춰야 합니다. 자식이 엄마, 이번 휴가에는 저희끼리 가려고요라고 말합니다. 순간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그래, 이제 나는 필요 없구나. 이 말이 나오려는 순간 멈춥니다. 잠깐, 내가 지금 서운함에 반응하려고 하네.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서운하겠지. 다르게 말해보자. 그래, 너희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렴.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도 명확히 하기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남편과 평화롭게 살고 싶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명확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변화부터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작은 것 하나 바꿔보세요. 배우자에게 늘 불평만 했다면 오늘 하루는 감사 한마디를 해보세요. 오늘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네 번째 단계는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한 번 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씩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용서와 놓아주기입니다. 관계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을게. 여섯 번째 단계는 인내와 희망입니다.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결심합니다. 매일 아침 어젯밤 잘 잤어?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인은 냉담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합니다. 6개월쯤 됐을 때 부인이 답합니다. 응, 잘 잤어. 1년 후, 둘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20년 만에 회복된 관계. 관계는 정리하면 다시 흐릅니다. 막힌 물이라도 돌을 치우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돌은 선입견, 상처, 오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막힌 관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 다시 흐르게 할 것인가. 삶의 후반기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본질을 찾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따뜻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 없지만 내 반응과 태도를 바꿀 수 있고 그 변화가 관계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인간관계를 철학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해석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명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감정은 진실하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나를 아는 것이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모르면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넷째, 선입견을 내려놓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다가가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다섯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명확한 생각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생각하면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둘째,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진실한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셋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막힌 관계라도 한 사람이 진심으로 노력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관계가 어려운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는 원래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삶의 후반기입니다. 이 시기는 관계를 정리하고
본질을 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추구했던 것은 진리였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세요.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관계.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이제는 가식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 몇 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관계는 생각의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하게 생각하면 관계도 명확해집니다. 흐릿한 생각은 흐릿한 관계를 만들고 선명한 생각은 선명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권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관계한다. 나는 명확하게 생각한다. 고로 명확하게 관계한다. 여러분 모두가 명확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삶의 후반기를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흐르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철학에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세요. 사람 철학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양한 마음 공부를 해보세요.